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보면 19년, 20년, 21년도죠. 21년도 125회. 근데 뭐 쭉 보면요, 문제 수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수 자체는.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은 연소가 이제 3, 4, 5. 뭐죠? 3, 4, 5. 작년에는 6, 4, 6. 건축방제는 5문제씩 나왔네요. 쭉 5개. 여기는 6, 8, 2. 그러니까 이런 때에 건축을 내가 좀 전공하신 분들이나 좀 좋아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때 올라타는 거예요. 3번의 시험 중에 내 강점이 나오는 딱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유리했을까요? 평이했잖아요. 그죠? 다들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공부하셨거나, 좀 공부량이, 물론 이것도 공부량이 많아야겠지만, 공부량이 좀 많고 기초적인 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은 분.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공부할 때 대부분 다 패스할 거예요. 나 봤어.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답안 쓰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기본적인 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가도요, 헤매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좀 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건 기본 문제다. 한번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건 넘겨야지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찝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아니까 넘겨 했던 것만 한번 봐보세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답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뭐예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냈다는 건요, 많이 합격시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저번에 많이 못 붙였으니까 이번에 많이 붙여줄게요 하고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계산 문제 난이도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어렵진 않았는데 막상 이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손을 잘 못 대는 거죠. 이거 틀리면 빵점인데 차라리 다른 문제를 풀까?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르샤틀레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받고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아주 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내가 공부할 때 이걸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나 알아. 그리고 넘어가면요, 시험장에 가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아는 건가 뭐 긴가민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징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할 것이냐? 다음 이제 126, 7, 8회차에 또 언젠가는 계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3회차 중에 한 번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회차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24회 때는 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법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 법 막 공부해야지 했던 분들은 이번에 어땠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하는 방향 있죠,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또 스터디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뭐 기출문제 풀이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수는 비슷해요. 이제 나오는 문제 수는 비슷하니까 뭐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으로 누구나 다 비슷하게 맞는 거니까 차별은요,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이. 그리고 이거는 건축전기 전공하신 분들의 차별화를 여기서 시키는 거죠. 건축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얘를 좀 심도 있게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평타 정도는 할 수 있게. 왜냐면 내 다른 거 쓸 거 없으면 얘 써야 되잖아요. 평타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부는 이제 해야 된다. 그럼 빨리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 문제 하나하나 보지 않고요. 그냥 뭐 시험 봤으니까 어떤 문제 나오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1교시 또 나오네. 이제 르샤틀리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소 하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답안 쓸 때 굳이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상한계가 이거다, 하한계가 이거다,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그냥 계산 문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딱 물어본 게 뭐예요? 딱 한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산만 딱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떤 여기에 이론적인 걸 좀 첨부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계산 문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이 식 쓰고 그냥 답 쭉 쓰셔도 돼요. 이거는 너무나 평이한 문제다 보니까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예요. 점수를 주려고. 이거는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감관계수 이것도 25점짜리로 또 하나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감관계수와 가시거리의 관계. 우리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수방길사는. 무슨 모든 길사 마찬가지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 했나요? 설명하라고 했어요. 설명.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하고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채점자들한테.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걸 단순하게 내가 암기장만 외웠다. 그럼 이 관계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암기장만 외웠다면. 그러면 이제 감관계수는 뭐냐? 이제 램버트 비어 법칙에서 나왔잖아요. 램버트 비어 법칙. 그럼 램버트 비어 법칙에서 이제 CS가 감관계수라는 건데, 램버트 비어 법칙 통해 감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이 램버트하고 이제 비어는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램버트가 이 CS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비어는 이 L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법칙이 나온 거죠. 그리고 감관계수는 개념이 이거죠. 빛이 시료, 연기를 통과할 때 흡수와 반사가 되어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한다. 그냥 감쇄가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 자연로그 2가 들어가는 거죠. 자연로그 2가. 그래서 LS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나왔어요. 감관계수. 그럼 얘하고 가시거리하고의 관계는 뭐냐? 얘잖아요, 얘. 가시거리가 이 식에서 여기는 이제 D라고 썼어요, 제가 D. L이 똑같은 거예요. D나 L이나. 그럼 얘 관계를 보면 반비례죠. 이렇게. 얘가 감관계수가 커지면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그죠? 이런 건 알았어요. 그럼 얘를 넘겨서 딱 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얘를 넘겨볼까요? ln i분의 i0. 이게 뭐예요? 그냥 C죠, C. 상수잖아요, 상수.
일정하다. 얘네 둘을 곱했더니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일정한 값이 뭐예요? 반사형일 때는 이 값이 나오고 발광형일 때는 요 값이 나오더라. 일정한 값이. 그 SFP 핸드북에서는 이 값을 제시를 해줬어요. 연기 농도가 0.15, 0.5일 때 가시도가 이거 이상은 나와야 된다. 가시도가. 그 관계는 얘예요. 얘를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어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1교시에 얘가 나왔잖아요. 이제 2교시에 이제 메인, 2교시가 아니라 이제 25점짜리 메인이 나오는 거죠. 감관계수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시험장에서 공부할 때 1교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2, 3, 4교시에 얘하고 관련된 25점짜리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쉬는 시간에 다 봤어요. 얘하고 관련된 25점짜리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그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 20분 동안에.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머지 3, 4교시에도 1교시에 나왔던 것 중에 25점짜리로 나올 게 뭐가 있는지. 그거 아주 꿀팁이에요, 꿀팁. 정말 연관성 많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법 문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이제 문제죠.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또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 타 기술사 1교시를 보면요. 되게 단답식이 많아요. 그냥 뭐를 쓰시오, 어떤 기준을 쓰시오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소방기술사나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기술사를 보면 이제 설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명. 그럼 설명과 그냥 쓰시오 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과연 내가 답안을 쓸 때 설명으로 했는지 그냥 답안에 법에 있는 그 조항 딱 뜯어가지고 썼는지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답안이 설명한 건지. 이 채점관을 내가 설득을 하려고 답안을 쓴 거냐, 그냥 법 기준을 뜯어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점수 잘 안 줘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 답안도 보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설명 부분은 못 썼어요. 여기 답안에. 법 기준만 썼어요. 나중에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은 이렇게 초지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안전 기준에 고층 건축물 그 기준 NFSC 604인가? 그 뒤에 별표에 보면 소방시설,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5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5개.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5개만 썼을 거예요. 근데 초지복 법에 보면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피난안전구역에 실제로 얘네들이 다 있어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면적 산정 기준인데, 저희 두 가지로 나눴죠? 초고층과 30층, 49층 지하연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16층, 29층,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지하층. 이렇게 나눴어요. 그 초지복 법에 보면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초고층 건축물, 얘네 2개는 건축법 시행령을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초지복에 얘네 2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 2개는 초지복 법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초지법 특별법에서 초지법에서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쓰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얘만 쓸 것이냐 얘도 쓸 것이냐 고민을 해야 돼요. 순간 시험장에서. 왜냐면 이 양이 너무 많아요. 쓰기에는. 이거 있죠. 사용 형태별 제시자 밀도. 얘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이걸 넣은 건데 이거 말고도 뒤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만 든 거예요. 문화집회 하나의 예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적 산정 기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면적 산정 기준을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제실자 수 0.5, 0.28을 곱해요. 그럼 제실자 수는 요거 이제 이렇게 구한대요. 제실자 밀도분의 용도 바닥 면적. 요 단위 잘 보세요. 단위. 제곱미터 퍼 명이죠.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그 초지법에서는 29층 이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은 요거를 초과하는 층은 사용 형태별 면적 합계 10분의 1 면적을 피난 안전구역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 보면 여기 수용인원 합, 제실자 수, 수용인원 합 같죠? 얘 0.1이에요. 얘는 0.5죠. 얘 0.1, 0.5.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요. 요게 좀 다르겠죠. 요게 다르죠. 0.5를 곱했고 얘는 0.1을 곱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의 용도냐 둘 이상의 용도냐 나눠졌어요. 하나의 용도면은 수용인은 뭐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둘 이상의 용도면 뭐예요? 사용 형태별이라고 했어요. 사용 형태별. 얘가 뭐 문화집회냐 업무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교육시설이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수용인은 산정 기준이 달라져요. 예, 법 찾아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이상 나오거든요. 건축법에 있는 거는 여기가 저 예시로 이제 얘를 넣은 거고 얘는 너무 많아서 못 넣었어요. 똑같아요. 비슷해. 제가 아까 단위 뭐라고 했죠? 제곱미터 퍼 명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썬큰도 있어요. 썬큰. 아까 지하 연계 복합 건축 말고 지하층이죠. 초지복 지하층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든지 5화 거기 5화 있을 거예요. 답안에 5화 썬큰을 설치해라. 썬큰까지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해요. 여기서 썬큰을 피난 안전구역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예? 그 관점을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실자 밀도와 얘는 거주 밀도라고 했어요. 단위가 좀 다르죠. 아까는 제실자 밀도는 뭐였어요? 바뀌었죠, 이거. 아까 얘는 요 면적 분의 제실자 밀도였어요. 그죠? 용도 면적 분의 제실자 밀도. 얘는 뭐 어떻게 해요? 용도 면적 곱하기 거주 밀도. 계산 방법이 다른데 어쨌든 얘를 뒤집으면 제실자 밀도를 얘를 뒤집으면 거주 밀도예요. 같은 거죠.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의 차이니까.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제실자 밀도와 초지복에서 얘기하는 거주 밀도가 수치가 다릅니다. 얘를 뒤집으면 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에? 얘를 뒤집으면 얘를 뒤집든 수치가 같아야 돼요. 근데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해야 될까요?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하라고 했는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면적과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면적 이게 달라요.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문제를
보고 풀었다면 저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면접만 썼다면 뭐 정확히 썼다면 6점은 받겠죠. 근데 이런 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평상시에 이걸 고민해봤냐 안 해봤냐. 이거는 한번 가셔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기출됐던 문제죠. 예전에 뭐 나왔어요? 펠티에, 제백, 톰슨 3개 묶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톰슨 뺐어요. 톰슨 빼고 2개만 나왔죠. 요거 외울 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 수식이 나왔다라는 건요, 이미 이거는 확정된 법이잖아요. 법에서 우리가 이런 수식이 나왔다, 법칙이 나왔다라고, 이게 딱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정량화된 거예요. 이 값은. 그럼 얘를, 이 개념을 외울 때 이 밑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백은 이거잖아요. 제백은 이거고 펠티에는 얘란 말이죠. 그러면 좀 창피한 건데, 펠티 얘가 Q랑 좀 비슷하잖아요. 동그라미. 제백할 때 뭐 이렇게 쓰는 이 V잖아요. V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는 건 외우고, 얘는 뭐예요? 아이를 흘렸더니만 열이 발생하네. 아이를 흘렸더니만 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외울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아이를 줬더니 열이 발생하네? 또는 발열, 흡열을 하네? 그럼 얘는, 아니 온도차를 줬더니만 전압이 생겼네?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그러면 이 문구를 내가 굳이 외울 거냐? 이 수식만 알면 나는 이거 한 페이지 충분히 쓰는 거예요. 이 수식만 알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적용됐는지만 쓰면 돼요. 근데 펠티에는 소방에서 쓰는 데가, 얘는 보통 냉동기에 쓰거든요. 열전 냉동기 이런데. 그래서 소방에서 뭐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제백은 밑에 이제 어디에 쓰는지 나와 있죠. 감지기에 써요. 감지기. 왜냐면 온도차잖아요. 온도차. 감지기가 뭘 감지하는 거예요? 이 실의 온도, 열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이더라. 그러니까 답안을 보시고, 답안은 이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포인트만 딱딱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계수와 방사율. 이게 형태계수, 이게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이다 보니까 쉐이프 팩터라는 게 뭐 형태계수, 형상계수라고 해요. 또 어떤 책에 보면 컨피규레이션 팩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배치계수. 어떻게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약간 뭐 비슷한 거지만 같이 쓰입니다. 형태계수가 뭐 쉐이프 팩터하고 컨피규레이션 팩터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형태계수는 뭐냐? 요거죠. 얘가 형태계수인데, 이게 개념이에요. 제일 위쪽에. 표면에서 방사된 복사중, 이게 복사를 얘기하는 거죠. 복사가 방사가 되는데 감소가 된다는 거죠. 점점점. 뭐에? 이제 이런 거, 영향요소. 얘에 의해서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형태계수 계산 방법이 나온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제 2가지가 있죠. 2가지. 요 그림 많이 봤죠? 이제 x, y를 구해요. x, y. 이제 거리죠. c분의 a가 x고, c분의 b, 높이와 이제 가로 세로 얘기하는 거죠. x, y를 구해서
이 수식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 이거 외울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 수식. 네? 저는 안 외웠어요.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요거 그리는 거예요, 요거. 어? 요거 그리기 쉽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얘는 X, 얘가 Y, 얘가 파이. 그래서 X, Y가 만나는 점이 파이다. 답안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수식을 모른다. 여기는 이제 형태계수 값을 산출, 이 값으로 형태계수를 산출할 수 있고 XY 교차점을 확인해서 형태계수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수식을 모르면 얘를 그리는 거죠. 얘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위에 X가 무한대로 돼 있어요. X가 무한대.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여기가 맨 마지막에 0.1이 돼 있죠. X가 무한대면 뭐예요? 이 C가 0에 가깝다는 거죠. C. 그럼 C는 뭐예요? C. 거리네요, 거리? 어? C, 이거야지. 0에 가깝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타겟이. 그랬을 때, 어디예요? 거의 한 0.25? 그죠? 0.25예요, 0.25. 무한대일 때, 파이는 약 0.25 정도 나온다. 그러면 4분의 1이 줄었네요. 그죠? 원래 이 화염이 가지고 있는 복사열이 있잖아요. Q 다트 2' 복사열이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도 4분의 1이 줄은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러면 얘가 점점 멀어지면 어때요? 맨 밑에 보세요. 소수점 몇인가? 0.003. 0.003이에요. 근데도 그 복사열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하지 마시고 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내가 딱 이렇게 좀 각인시키면 오래 남아요. 오래. 그리고 내가 이 답안을 쓸 때도 얘가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도 벌써 4분의 1이 줄었어요, 파이가. 그러면 내가 밑에다 한 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 그 다음 방사율 보면 에미시버티라고 하죠. 에미 좀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그럼 방사율이 이제 여기 실제 표면 방사율과 저는 이제 화염 방사율로 좀 나눴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실제 어떤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복사 에너지가 방사가 되죠.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열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방사를 합니다. 그때 흑체에 비해서 그러면 얼만큼 방사하느냐. 이 방사율이라는 거는 흑체에 비해서 얼만큼 방사를 하는데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소방이니까. 그럼 화염이 이제 생겼을 때 얘가 실제로는 얼만큼 방사를 할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그 화염의 방사율은 이렇게 계산한대요. 뭐에 영향받는다고요? 표면 효과와 흡수 효과. 표면 효과와 흡수 효과를 영향받는다. 중요하죠, 이거. 근데 이게 10점짜리다 보니까 얘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얘를 자세하게. 25점짜리로 나왔다면 뭐 쭉 설명을 해야겠죠. 어쨌든 얘에 의해서 감소를 한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수식을 한번 볼까요? 수식을 직관적으로 이 K하고 이제 L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와 얘가 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얘하고 얘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 얘네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식만 보고 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여기 역은 뭐죠? 플러스죠. 여기 역은 플러스예요. 그럼 얘네들하고 역은 비례 관계예요. 그 반대로 우리 그 수학제 구할 때 S분의 얘하고 얘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얘하고 얘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여기죠. 비례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약재량은 많이 필요해요. 네? 농도가 우리가 이거는 불활성 기체 약재량 구하는 거잖아요. 불활성 기체 약재량이 보통 한 75%까지 한단 말이죠. 54% 이상, 62%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얘가 높아야 그러니까 농도가 높잖아요. 약재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을 보고 얘랑 얘랑은 비례구나. 얘랑 얘랑은 반비례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수식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역에 역이니까 비례.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럼 반비례겠죠. 어떻게 반비례? 지수적으로. 지수적으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아셨죠? 지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K가 난류성이냐 아니냐 이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 뭐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형태계수나 방사율이 복사열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이죠. 자, 이거 또 나왔어요. 압력. 제가 이걸 답안을 쓸 때 이 절대압력 있잖아요. 얘를 그냥 파스칼로 보고 파스칼로 풀었어요. 근데 얘가 파스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얘 절대압력 P 아래 첨자잖아요. A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A가 이렇게 아래 첨자냐 그냥 첨자가 아니라 이게 좀 애매해요. 얘는 앱솔루트라는 절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앱솔루트. 얘는 그냥 파스칼이죠. 파스칼. 그래서 만약에 절대 압력 그냥 앱솔루트를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난 파스칼로 풀었으니까 이거 틀렸다고는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절대 압력이니까 파스칼로 절대 압력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가 이거 주어졌잖아요. 미리미리 Hg.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제 저기는 이제 파스칼로 풀었잖아요. 아니 난 파스칼이 왜 나왔나 그래서 네. 당황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언뜻 보고 얘로 푸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얘로 풀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760 빼기 500이잖아요. 그러면 260 미리미리 HC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대기압이 여기죠. 대기압. 절대압력은 뭐예요? 진공도가 100%다. 진공도 100%. 그러면 진공압이 500이라고 주었어요. 진공압이 500mm Hg다. 그러면 이제 얘가 50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진공압력을 뺀 이거잖아요.
절대 압력을 구했으니까 진공계 압력을 봤더니만 500이에요. 500mm Hg. 절대 압력을 구하랬으니까 얘가 기준인 거죠. 응?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얘를 쓰는 거죠. 절대 압력은 이 대기압 위의 압력이냐, 대기압 밑의 압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위에는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게이지압. 여기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그죠? 밑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여기 보면 이제 파스칼로 풀었어요. 근데 파스칼로 만약에 내가 저걸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다. 그럼 과연 얘는 맞을까 틀릴까? 아마 파스칼로 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야 이거 너 잘못 풀었네? 그러면 이걸 그을까요? 저는 안 그을 것 같아요. 내가 채점관이라면 어쨌든 절대압력 파스칼로 풀었냐 뭐 미리미리 HG로 단위를 써라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단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써도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